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약간 군사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이어져서 약간 방산 관련 이슈 다뤄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네. K 방산 기업들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네.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K 방산이 뜨느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에서 3%예요. 별로 안 되네요. 미국이 40%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주 값비싼 그 첨단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이제 9위권까지 진입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K 방산이 왜 이렇게 난리가 되냐? 이게 왜 스타가 됐느냐? 이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원시 전쟁이에요. 자, 현대전이란 걸 보세요. 2차 대전 때부터 일어난 현대전이라는 거는 그 고전적인 이 방식. 그러니까 항상 비행기가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고 이런 게 현대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를 군사 용어로 에어랜드 배틀 그래가지고 공지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공중과 지상이 합동인데 이제 해군까지 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공중 전투가 없죠. 전투기 떠서 교전했다, 폭격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죠. 없죠. 순수한 지상전으로 제한돼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대전 이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에요. 순수한 지상전으로만 전쟁을 해요. 왜 그럴까?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중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자산을 안 줬죠. 안 줬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공중자산도 출동을 안 했죠. 또 못하기도 했죠. 러시아 전투기가 지금 작전을 하는 양상은 우크라이나에 와서 정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 떠서 거기서 장거리 그 유도탄을 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공권 장악하고 관계없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지상전. 현대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봤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원시 전쟁이. 그러면은 선진국들이 팔아먹는 그 값비싼 첨단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기 팔이 구휘하는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앞으로 어디 제3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똑같냐? 그땐 다르지. 그때는 현대전답게 하겠지. 그러나 이건 현대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국이 자주포가 예컨대 2100대거든요. 근데 전 세계 자주포에 한국 거 다 포함해도 46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탄 생산을 어디가 잘하겠어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미 전차 자주포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전차가 한 3800대 됩니다. 근데 유럽의 전차를 다 끌어모아도 그 숫자가 안 나와. 다 끌어모아도.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니 단가가 좋고 후속 군수 지원이 좋고 항상 실전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무기의 운용성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선진국은 이런 거 돈 안 된다고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게 한국 폴란드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시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위산업협력을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 3자의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테크윈이라든가 또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주요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가서 생산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이 지금 경제 재정 상황이 형편없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재정 지원, 즉 차관을 공여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그 구매력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돈으로 한국 무기를 사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채권국이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폴란드에서 다량의 무기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게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된다. 이런 공급망을 구상해서 간 거죠. 그리고 지난 9월 13일경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원래 간 목적은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차 간 겁니다. 뭐 철도 도로 놓고 아파트 짓고 병원 세우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야. 아, 그건 됐고요. 저기 방산협력이 더 급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이 방위산업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게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지원이지. 이 방산협력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가장 급한 게 뭐겠냐. 이래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포병 전략입니다. K9 자주포와 이제 풍산에서 생산하는 포탄. 요것이 일단 가장 핵심 전략이 됐고요. 주로 155mm 포탄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대공 미사일인데 자꾸 러시아에서 드론을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 그 재래식 미사일을 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한테 청궁 요격 무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차, 이런 장갑차를 요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신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인데 이 무기 목록을 일단 제시하면서 이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기본 정책이 살상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회 지원을 하거나 미국이나 폴란드에 팔고 거기서 니들이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 방식이 있거나 두 번째가 공급망 구축. 아예 생산 라인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건데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폴란드나 그 발트 삼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3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고 그렇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도 이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를 또 방어해야 될 입장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면 이 일대가 다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젤렌스키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방위산업협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생산 라인이 뭐 공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몇 년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무기를 우선 판매를 하면서 공장은 서서히 져주는 방식으로 이러면서 전면적인 방위산업협력을 분명히 정부가 구상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는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설명을 가서 한 거고. 그래서 그 MOU를 맺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내용이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다가 이걸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관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빌려주는 것 같아요. 요거 수출입 공사가 보증을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폴란드 정부에. 네네. 지금 그게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된 이슈긴 한데 2021년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약간 K방산 선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주 개발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주청이 뭐 생긴 해 만에 국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국가우주청을 빨리 만들자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지역 간의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창원에 짓느냐, 대전에 짓느냐, 아니면은 나로호 발사기지가 있는 고흥에 짓느냐. 그랬는데, 대략 여당의 얘기는
우주청은 창원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대전은 발사체 연구개발 쪽 특화를 하고, 고흥은 위성센터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원래는 다 같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는데 이 지역 이기주의 논리에 너도 하나 떡 나눠주고 너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 늦어진 거야. 그래서 우주청이 늦게 가는 건데 이 미사일 협정을 미국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위성 발사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나로 발사는 러시아가 대신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러시아의 발사체를 역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누리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국형 발사체라 그러지 원천 기술은 다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위성 발사에 있어서 제일 주목되는 게 뭐냐면 고체 연료 미사일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발사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액체 연료로 발사돼서도 2단 로켓은 고체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세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에서는 이제 올려보내면 그 위성 내에도 엔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위치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갖고 있고 액체 연료 로켓은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청이 만들어져서 이걸 다 통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발사체와 위성체 개발의 그 시장이 열리는데 이 미사일 협약 폐기가 엄청난 기폭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문서 자체가 비밀이었지만 온갖 걸 다 규제해. 절대 못 갖게. 그런데 이게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위성 사업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군사용으로 로켓 발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의 미사일이 그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를 우리가 최대 800km 정도로 운영해서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를 타격하는 무기를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1500km 나가는데 이거는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1500km를 가져도 중국, 러시아가 별로 경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면 뭐 우리도 3000km, 5000km 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정책은 없고 대신에 그 기존의 사정거리에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괴물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최근에 아주 군사 기밀이었던 게 서서히 공개가 되는데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물병 8톤, 9톤까지 육박을 한다 그러는데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탄두 중량이면은 고속으로 지표면에 충돌했을 때 거의 전술 핵무기급의 충격이 있거든요. 거의 뭐 운석 충돌하는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군사위성 발사가 이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면 고체 연료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국가 위기 시에는 긴급히 위성을 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고체 연료 미사일이 필요해요. 거기에 위성을 탑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이 미사일 협약의 폐지로 인해서 재편될 계기가 형성이 됐다.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기회의 창문이 열렸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업이 정부 주도, 정부 독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입니까? 아니죠. 스페이스X가? 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다 민간이 이걸 끌어가고 정부는 뒤에서 돕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과학기술부가 다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를 안 해. 민간 영역이 넘어가. 그래서 우주청이 생기면은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 위주로 바꿔주고 외국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좀 저기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오랜 기간 오로지 정부가 독점해온 분야다 보니 이게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산업에 이게 틀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의 핵심은 우리는 발사체거든요.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발사체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외국 기술도 많이 들여와야 되고, 유럽, 사실은 그동안 러시아 신세를 졌고,
근데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협력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조금 어떤 그 혁신 기업 또 도전적인 중견 기업들이 뛰어들어 줘야 되는데 뛰어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걸 다 정부에서만 나오는 돈에 의지하게 돼 있고 민간 시장은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이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삼성이라든가 LG가 SK같이 이렇게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이런 데서 위성 제작에 좀 뛰어들고 그런데 최근에 이걸 한화가 도전한 거예요. 하나가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그 기존의 이제 시스템 기업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사체나 이런 경우도 고흥의 그 우주 발사 기지 같은 걸 민간에 과감하게 오픈해가지고 이젠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발사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런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정부가 우주청만 설립하면 이런 문제가 마치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리고 원래 그 우주개발 사업은 이게 지금 과기부가 자기네가 독점하겠다는 자기네 거로 인식해요. 사실 그럴 만한 게 옛날에 원자력 산업을 과기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한수원으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 뺏기고 나니까 남은 거 우주 산업인데 이것까지 놓치면 우리 부처 개털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우주발전 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저기 이제 그 통합 우주협의회 이런 걸 갖다가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한다. 요거 하나 낮은 거지. 틀은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업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은 거의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강국으로 도약해야지. 지금 인도가 달 남극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러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부 독점하면서 그놈의 그 뭐 과학자 카르텔이 어떻다 뭐라면서 자꾸 이런 걸 과학에서 민간의 창의 역량을 북돋아주는 거를 이상하게 요즘은 범죄시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과학기술 예산 푹푹 자르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민간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조금 카르텔이 있고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원래 산업이 한번 튀어오르려면은 그만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을 수 없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뭐 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민간에 주도권을 넘기셔라. 그래서 정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업체 주도 사업이 되게 이렇게 우주 산업의 틀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우수한 잠재력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해볼 만한 사업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우주 산업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도와야 되는데 정부가 통제하고 독점을 해버리니까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K 방산 무기들, 뭐 FA-50, K2 전차, K9 곡사포 이런 것들이 이제 폴란드 최대 열병식에서 존재감을 선보였는데 이런 무기들이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격과 품질, 그 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 즉 그 운용성에서 뛰어나다. 이거는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지금 현대전쟁 양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지상전으로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은 이게 어떤 조건에서 말하자면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구권과 북유럽 쪽에서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거다. 그 다음이 이제 호주나 UAE나 사우디 쪽의 일부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 남미 일부 국가들이 조금씩 있다. 그러나 압도적 수요는 유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속 전투기 KF-21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기술로 개발했다라고 해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실상 그 미국의 스텔스 F-35 이거보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별로 없다 이런 평가가 최근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논의도 참 이거 우리가
이런 논의도 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비쌉니다. KF-21 이 보라매 전투기는 처음 개발하는데 쌍발 엔진입니다. 엔진이 둘이에요. F-35 엔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35보다 상위급 전투기예요. 거기에다가 일부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이게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우긴 거예요. 스텔스기라 그러면은 견제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이건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비행기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복작이라 그래가지고 조종사 2명이 타고 대부분 그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 요즘은 성능이 좋아서 조종사 1명만 타도 되는데 굳이 조종사 2명이 타는 경우는 유럽 파이터 경우 보면은 그건 핵무기 투발과 관계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네. 핵을 탑재한 유럽 파이터가 갔을 때는 네네. 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빈틈이 없어야 되고 모든 암호 코드도 거듭거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핵무기 투발용으로 유럽 파이터가 복자기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우리도 이걸 만들었는데 굳이 핵하고 연결시킬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중후장대한 전투기예요. F-35는 작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트워크 컴퓨터 성능이고 그다음에 레이더 기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기계식 레이더가 여기에 원래 우리가 기술을 갖지 않고 있던 전자식 레이더 A사라고 그 전자식 레이더가 탑재돼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새로 개발되는 거니까 당연히 비싸죠. F-35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가격이 낮춰진 거지.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사실. 네, 초기 개발 때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F-35 한 대 가격이 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용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1차분으로 이제, 20대 또 40대 해가지고 총 60대를 운영하는 건데, 이게 기술 보안이 많아가지고 나사못 하나 못 뜯게 돼 있습니다. F-35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운영 과정이 미국에 다 통제되고 아예 감시하는 미국 사람들이 와 있어, 한국 기지에. 위반하냐 안 하냐. 그리고 딱 부품 하나만 열어도 거기에 스티커를 떼야 되는데 거기에 전자식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알아봐요. 그 무슨 짓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다 감시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비를 받으려도 미국에 가서 줄 서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산 전투기는 살 때는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어도 운용 과정의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거지. 그러니까 F-35가 한 대에 예컨대 1억 달러, 1,200억 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30년 운영비가 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러면. 네. 와. 그러니까 그게 현대 전투기고 종속된 나라의 서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 전투기가 왜 중요하냐? 그 운용성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고장나면 미국에 가면 돈 많이 주고 몇 개월 기다리라는 걸 우리는 즉시 이렇게 하는 거죠. 생산업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국산 전투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비싸지. 새로 이제 개발 중인데 그게 어떻게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서 하는 거고 장기적인 경제성을 봐야지.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건 정말 단견이에요. 이게 확실히 그런 시간이라든지 운영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면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성능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뒤지게 그다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컨대 F-15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당 비용을 700억 원 불렀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에 빌려온 사온 비행기를 뭐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그 레이더 하나 바꾸고 이러는데 700억, 800억씩 요구하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 개량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용 과정에서의 모든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부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국내에서 유지가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투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돈을 다 빼먹더라니까?
그리고 서름은 서름대로 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가격 비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성을 봐야 돼요. 오히려 비싸도 국산 무기를 써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경제적인 겁니다. 궁금한 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7번째. 그런데 이 전투기를 개발했다 그러면 벌써 국가의 그 산업기술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스웨덴이 그리펜이라는 작은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갖고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입찰이 붙었는데 우리가 스웨덴에 졌잖아요. 분명히 한국의 산업 역량이 뛰어난데 왜 졌을까? 그거는 스웨덴이 독자적인 전투기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름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인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훈련기 있지 않나요? 그 한국항공우주인가? 그거는 T-50인데 네. 그 T-50을 전투기로 개조하면 FA-50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전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하고 기총사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 전투기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다거나 아니면 뛰어난 전자전 능력으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어떤 합동 전투기. 그래서 조기 경보기, 인공위성하고 요즘 F-35는 다 연결됩니다. 심지어 요즘 F-35는 전투기라기보다는 정보기로서 더 잘 써먹거든요. 그 슈퍼컴퓨터가 떠다니니까. 그리고 뛰어난 통신 프로토콜 그 운용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전투기는 이렇게 다목적,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까지 다 되는 이런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FA-50은 이제 가격은 싸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것도 구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상전을 지원하는 경전투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어떤 전투기로서는 경량급에 속하는 거죠. 북한도 전투기 만들 수 있나요? 북한은 전투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 구소련에서 들여온 미그 29가 30대를 1980년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대가 떨어지고 나머지 20 몇 대가 북한이 갖고 있는 제4세대급 전투기로서 해외에서 들여온 마지막 전투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30년간 단 한 대 전투기도 외국에서 들여오질 못했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수호이 계열이든가 미그기 계열은 이제 노후화가 심해서 엄청 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되고 무엇보다도 조종사 훈련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1년에. 우리가 조종사가 1년에 140시간 정도 훈련하는데 거긴 2-3시간 해요. 그 지상 시험으로 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 기량이 떨어지고 그게 다 이제 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그 우주기지에서 열렸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호이기 전투기 조립 생산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런 점을 눈여겨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다 그랬고 그다음에 KF-21 같은 경우에 5세대 전투기를 알고 있거든요. 네, 4.5세대. 4.5세대. 이 세대를 구분한 기준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4G, 2G, 3G, 5G 그랬잖아요. 네.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데이터 용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G라 그러는 거는 광대역 대용량 데이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뭐가 되냐 하면은 동영상 스트리밍이 되는 거고 이제 다양한 어플들이 이제 다 구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세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역폭이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투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한 크기와 속도만을 했던 거는 3세대 전투기까지는 그거는 이제 속도와 화력의 기준이었는데 3세대 전투기는 1, 2세대 전투기가를 제압하지만 그러나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새까맣게 몰려오면 3세대가 져요.
근데 4세대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때는 새까맣게 몰려오건 말건 상관없어. 워낙 그 성능을 뛰어넘은 거예요. 4세대부터는.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제 공대공, 공대진 미사일이 장착되니까 네. 아무리 쫓아와도 못 쫓아올 뿐더러. 그래서 비가시거리, 비가시거리라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멀리서 먼저 알고 쏴버리니까 이길 도리가 없고 5세대는 거기에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이 추가된 거죠. 레이더로 감지가 안 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6세대, 7세대도 연구 중에 있어요. 그건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6세대 전투기의 뛰어난 그 성능은 아마 레이더 기능이 될 겁니다. 지금 스텔스를 뚫는 레이더가 개발 중에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예측하기에 양자 레이더, 그 빔이 아니라 입자를 쏴서 그 양자 역학의 원리로 이제 그 적기를 탐지하는 건데 이거는 스텔스기가 다 뚫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탑재되면 7세대 전투기가 이제 7세대 전투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게 나면 게임도 안 되겠네요, 진짜. 할 필요도 없어. 저기 그 F-22 5세대 전투기하고 4세대 전투기 모의 교전을 하는데 144대 빵. 야. 싸우면 144대 빵.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지 알겠네요. 무기는 자주적으로 가야 돼요. 외국에 종속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가 무언가 주도하는 국방하고 의존하는 국방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꾸 뭘 미국에 의존하고 유럽에 의존하고 그러면 된다고 쉽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급망을 주도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의존하더라도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이게 어떤 방위력의 원천이자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쟁 전문가, 뭐 군사 전문가로 잘 알려져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스라엘 대상 한국의 무기 수출이 10년간 3배 가까이 늘었고 중동 전체 지역으로는 한 5배 정도 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중동향 한국의 무기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어젠가 사우디하고 또 뭐 큰 계약 하나 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네. 이게 지금 한국 무기 군수 산업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선풍을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갑자기 지금 무기 수요가 급증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그동안 군비를 증강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한번 나면 지금 유럽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가정인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점령했어요. 근데 러시아 포탄 생산량이 100만 발이었습니다. 1년에. 1년에. 네네. 유럽이 8만 발이에요. 1년에요? 예.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너무 크죠. 근데 지금 이 전쟁 하면서 300만 발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럽도 지금 올리려고 한 20만, 그러니까 15만 발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유럽은 15만 발까지 올리는데 지금 5년 걸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2년이면 할 수 있대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계획대로 한 일주일 만에 점령을 하고 군수공장 풀가동했으면 5년 지나면 300대 15만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병력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유럽을 무인지경으로 들어갈 수도 완전히 있다는 쓸어버리면 얘기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포상.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유럽이 포탄 공장이 이제 너무 느리니까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스페인의 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군수산업의 불균형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럽이나 미국 자체 힘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미국도 생산량이 비슷해요. 걸리는 시간도 비슷하고 미국도 지금 8만에서 15만 올리는데 5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00만 발 하겠다는데 그럼 이제 15년 15만 발 몇 배 이게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나 이런 제3세계의 무기 산업 부분을 경쟁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반자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유럽도 재무장하고 미국도 이제 군비를 늘려갈 텐데 속도가 꽤 느려요, 그쪽은. 그러니까
한국의 군수 산업을 옛날엔 수출도 제한하고 뭐 어디 가서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할 건데 우리 영역에 니네가 왜 들어오니 이러다가 지금은 일단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할까요? 자기네 영역 밖에서 파트너를 생산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뭐 최고의 파트너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뭐 70년대 같이 막 날밤 새면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대신에 그때는 불량품도 많이 나. 사실 그때는 그냥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품질 좋은 거를 우리는 이제 그때처럼은 안 하지만 대신에 시스템도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런 고급 제품을 이 정도로 빨리 생산한 나라는 또 역시 한국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들의 무기 생산국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얼마 전까지는 그 라이벌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중동하고 관련시키자면 사우디가 지금 괜히 지금 미국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미국 편 안 된다. 바이든 되면서 네. 또 예. 근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미국 경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정유회사 뭐 어쨌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미국하고 끊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나라냐고. 택도 없어요. 그럼 왜 저러느냐? 순위파의 맹주가 되고 아랍의 맹주가 되려니 나는 당신의 꼬봉이 아니오. 그냥 경제적으로 좀 주고받을 뿐이지. 나는 아랍 민족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요. 이걸 표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난 미국하고 뭐 지원 안 해. 이건 이스라엘 잘못해가 말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 전에는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의 연속성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위상도 커지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을 어떤 생산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오히려 한국 무기를 가져오면은 미국의 속국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생산 파트너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한국을 미국 식민지처럼 이해하고 뭐 거의 분신인 것처럼 이해하는 나라들 많았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방산을 하면서 아직도 미국 기반 무기들이 주력이긴 하지만 한국에 이제 독자 무기들도 많이 나왔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냥 한국은 한국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 거를 받아오면 능력도 괜찮고 사실 미국 무기하고 큰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환성이 좋다는 거죠. 호환성도 되고 그리고 이제 면도 쓰고 그거는 한국이 많이 성장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80년대만 해도 외국 사람들 한국인 여전히 미국 식민지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한류 드라마 나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연예인이 간 게 아니라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쉬쉬해서 그랬지 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80년대만 해도요. 제가 아는 분이 홍콩에 갔었는데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생들끼리 뭐 니네 나라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걔가 야 니네가 아무리 잘나고 니네 아직 미국 식민지잖아.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진짜 그렇게 직접적인 식민지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 소리냐 이게 막 이런 경우도 80년대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들 안 보니까 한국 무기가 중동 특히 겉으로는 최소한 반미를 해야만 되는 아니면 반미가 아니라고 해도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나도 주체적인 사람이다. 미국의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금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고, 사우디가 이제 드디어 테이프를 끊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포탄 생산량 자체가 많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자체가 약간 첨단 무기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재래식 이쪽에서 대응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그 랩터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어제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에어쇼 했던 네네. 초강력 전투기여서 공중전 기록이 없어요. 누가 붙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대당 4천억 원이 넘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라서 이게 정말 전면전이 붙으면 기능을 할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대당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 뭐 전투 참여해보는 것도 그렇죠. 없고. 만약에 큰 전쟁이 벌어지면 물량이 중요한데 물량이 없잖아. 그런 지금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면전이 날 거라는 생각들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첨단 무기에 집착한 것은
옛날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대규모 전쟁은 이제 안 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정밀화, 고급화 이렇게 추구했는데 막상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보니 전 미국 유럽 재고를 다 털어도 뭐 석 달도 못 싸우고 그럼 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자기들이. 그래서 약간 슬슬 약간 이제 현지화 진출?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공장 세워서 막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다행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 얘기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의 포탄 공장이 스페인에 있어요. 제일 큰 포탄 공장이. 거기 이제 다 주식회사니까 뭐 스페인에 있다고 스페인 회사도 아니고 독일 회사라고 독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은 독일 회사인데 포탄 공장이 스페인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돼가지고 한국이 직접 포탄 공장 스페인에 짓는다. 이런 식의 거로까지 발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간은 전 세계가 군비 확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주 훌륭한 포지션 2개를 지금 갖추게 된 거죠. 사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그쪽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쪽은. 어차피 무기 체제가 그쪽은 이쪽 다르죠. 체제고 네. 이쪽은 이쪽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국은 이쪽 체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고 동시에 이제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지션을 찾은 것이죠.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K 방산 무기들 FA-50, K2 전차, K9 곡사포가 이제 폴란드 최대 열병식 여기에서 이제 존재감을 선보였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무기들이 약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무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K9 같은 경우는 자주포 시장에서는 이미 탑급이고요. 또 그런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가지고 뭐 거의 60%래던데요. 점유율이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정말 최고로 히트친 상품이 돼버렸고 아직 우리가 사실 랩터 같은 거 못 만들죠. 솔직히 인정해야지. 스텔스 폭격 이런 것도 아직은 못 만들지만 어떤 양산형 무기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그걸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첨단 무기는 첨단 무기들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가성비 좋은 무기들 시장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딜레마가 왜 무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그 드론이 그 최첨단 탱크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데 맞아. 네. 그 최첨단 탱크가 옛날 탱크의 거의 10배 뭐 5만 기능 다 들어가서 이거 저거 막는다. 근데 이게 뭐 드론에 나가 떨어지니 정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도 막 생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형 무인 탱크로 또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레오파드, 에이브럼스 이런 거 만드니 무인 탱크 1000개 만드는 게 드론 입장에서는 하나 다 격파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깨려면 1000개를 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돈 들여서 한 대로 비싸게 만들어니 드론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이제 또 나눠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양산형 무기 시장이 도래할 텐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뭐 기술력, 생산력, 뭐 관리 모든 면에서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포탄 시장 같은 부분도 꽤 크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독자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바뀌어 나갈 양산형 무기 시장이 오히려 한국한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분단 국가라는 가슴 아픈 현실이 좀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말만 하면 자꾸 이제 정치적 발언이 따라오니까. 근데 참 이상해. 예를 들면 뭐 경부고속도로 저도 지금 타고 다니지만 엄청 더 보잖아요. 그거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경부고속도로 얘기하면 갑자기 당신 뭐 그 옛날에 누구 칭찬하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너무 이상하게 번져가서 그런 부분을 좀 빼고 방산을 만든다고 했을 때가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입니다. 제가 뭐 어릴 때는 약간 밀떡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네. 뭐 그 정도는 좋아했죠. 그때는 해외 그런 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냥 군대 가서 총을 처음 만져본 게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교련한다고 플라스틱으로 한 그 녹인 총 갖고 했잖아요. 네. 그때 그거 보면서 여기 총알이 몇 발 들어가고 뭐 사거리가 얼마고 이런 걸 제가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군대 가서도 이게 뭐고 교관이 가르쳐 주기 전에 뭐 그런 그 정도까지는 했어요, 제가.
뭐 지금 무슨 K9 자주포니 뭐 한국 탱크가 뭐 이런 것까지는 나도 이제 관심 없지만 그 시절에 그 정도까지.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소총 한국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엄청 반발보다는 비웃음. 그래서 K1 소총 처음 나왔을 때 무기 그때 공장분들이 비난에 고생 많이 했죠. 뭐 한국이 뭘 제대로 하겠니? 사실 그거 없어진 거 지금 몇 년 됐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저거 뭐 외국 가면은 그거 싸구려 차 아니냐라는 소리 듣던 게 2000년대까지는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현대분들 들으시고 기분 나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가 현대차를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렇게 대접 안 하죠. 근데 2000년대까지만 초반 90년대까지 확실히 그랬어. 아유 한국 차 저거 외국 가면 어디 싸구려 시장이나 저게 싼 맛에 타는 거지. 저게 무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무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분단국가 현실도 있지만 그런 어떤 비난, 꼭 비난이라기보다는 기대하지 않음. 어떻게 보면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정도를 참아줘서 오히려 방산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분단이 아니었으면 그 쏟아지는 비난, 회의 이런 것 때문에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헬멧 세계 최고품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미군 헬멧은 안 뚫리는데 한국 헬멧은 양쪽으로 뚫린다. 한쪽만 뚫린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 본 것처럼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군에 83년에 제가 우리 부대 아는 분 중에 그 헬멧 만드는 공장에 계시는 그 퇴역 장교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께 지금 수준이 엄청 높은데 사람들이 말이야 한국 헬멧이라고 그러면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는 왜 미군 쓰던 무기도 많이 썼잖아요. 군복대. 뭐 수통범이고 뭐 메이드 인 USA 뭐 1945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훈련할 때 있는 거.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 거 막 비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헬멧도 오면은 야 이거 국산이고 야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들을 막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이 거의 뭐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사회 나갔더니 그 모 기업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그 산업용 화이바 한국이 세계 1위였잖아요. 그거를 그때 그거 1위 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거 잘 만드는구나.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공업용 화이바가 그때 세계 1등 했고 뭐 어쩌다가 막 근데 그때도 그런 보도 나와도 이거 저기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심리가 굉장히 많았던 게 80년대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상당히 좀 품질이 좋은 걸로. 그렇죠. 인정도 받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군수산업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쨌거나 뭐 앞으로도 좀 방산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전쟁이 뭐 자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게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고 그때 그 눈물 흘리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산이 지금 이렇게 날개 닫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산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 심정이 막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 퇴역하시고 은퇴하셨겠지만 아마 눈물 흘리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